사카기바라는 가 바로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를 구상했던 사람이고, 아시아 금융시장은 미국의 우산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통화금융위기 같은 정도는 우리가 막아줄게. 미국 웃기지 마. 미국은 좀 빠져줘. 라고 사카키바라가 공언을 했습니다. 공공적인 장, 예를 들어서 일본에 나와 있는 주일 및 대사관에 미국 애들을 불러다 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카기바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1600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1300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 정도는 간단하게 혼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이제 중국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중국이 거의 미국하고 맞먹는 지경까지 왔고, 일본은 뭐 어떻든 이제 미국 다리를 지금 부여잡고 생각구 열돈이 뭐니 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어떻든 대직이 되려면 미국의 다리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지경까지 바뀌었죠. 근데 그때 사카기바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1600억 달러치 미국채를 가지고 있다. 만일에 우리가 1600억 달러 중에 일부라도 시장에 던져버리면 미 국채는 그날부로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디폴트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참 일본의 재무성의 대장성의 차관이 이런 폭탄 발언을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약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약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야, 중국이 뭐 1조 뭐 얼마 미 외환보유로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 국채를 팔면 뭐 미국이 골로 갈 거다. 그럴까요? 그때 사카키바라도 그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500억 달러를 염출하고, 야, 중국 너도 100억 달러 내고 한국도 100억 달러 내고 1000억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AMF를 만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는 독립하겠다.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고 이제 사카키바라가 깃발을 든 거예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나경으로서는 그게 하나의 이제 일말의 기대를 걸고 간 겁니다. 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그래도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급해도 야, 우리가 너 지지해줄게 하면 한 150억 달러나 200억 달러 정도는 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사카키바라는 졌을 때예요. 누구한테 졌냐? 제가 지난 편에 루빈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처럼 생긴 친구가 있다고. 얼굴 가죽이 아주 뭐 굉장히 얇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이 있는 게 아니고 얼굴 가죽이 이렇게 하면 가죽만 잡힐 정도인데 키가 크고 한국에 올 때도 늘 지금도 보디가드를 딱 멋지게 붙여서 다닙니다. 이 루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1,600억 원어치 국채를 가지고 있나요? 그거 한번 팔아보시지 그래. 어떤 일이 오는지. 그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팔아보라. 어떤 일이 오는지 한번 알고 싶다 나도. 그 엄나경 차관보가 11월 11일 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인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8일 전에, 참 좀 일찍 가든지 가려면 8일 전에 일본을 갔어요.
일본의 관계 11월 11일인데 엄나경 차관보가 한국 재무부도 딱 하죠. 엄나경 차관보가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한국 정부는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의 창설을 지지한다 하고 성명서를 냈어요. 말하자면 엄나경의 밀사 엄나경의 어깨. 왜 밀사라고 하느냐. 그 언론 보도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극비리에 갔습니다. 그 당시 기자들은 뭣도 모르고 엄나경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한국 재무부가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 당시 한국 기자들은 일본이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IMF 창설을 지지한다고 나오는 게 이게 뭐냐? 일본은 이런 걸 준비했었냐? 하는데 그때 이미 일본은 거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재무부가 지원 사격이라고 서울에서 질러주고 엄나경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그 미스터 N이라고 불렸던 사카키바라를 만났어요. 사카키바라를 만나니까 사카키바라가 물론 복사본이었겠죠. 조그만 편지를 꺼내서 읽어줬습니다. 소위 루빈으로부터 와 있는 편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미국은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일본의 불안정한 금융체제가 더 걱정스럽다. 김PD 기분이 어때요? 선떡하죠? 미국은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 괄호 열고 닫고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일본의 불안정한 금융체제가 더 걱정스럽다. 까불면 너것들 죽는다. 너거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본 금융 시스템의 개선과 강력한 경기 부양을 희망한다. 너거 일이나 잘해라. 너거 금융 위기나 잘 처리해. 그 당시에 일본도 은행이 3군데가 망했거든요. 증권회사가 4군데가 망하고 너희들 일이나 잘해라. 어디다 대고 한국 문제에 끼어드냐. 한국 문제는 IMF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라. 라는 요지의 미스터 루빈의 편지가 일본 대장성 장관 미스즈카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사카키바라가 엄나경한테 보여준 겁니다. 참 사카키바라의 그 기세등등하고 아시아는 독립하겠다 1000억 달러를 조성해서 IMF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방방 뜨는 사카키바라는 어디 가고 엄나경 차관보가 찾아오니까 그 편지를 보여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사카키바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차관, 일본도 어렵다.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은 더욱 어렵다. 민간 베이스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엄나경 차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IMF라는 거는 일본이 제안을 했는데요.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엄차관이 일본 가서 돈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사카키바라가 풀이 죽어가지고 그 루빈의 편지를 보여주기 직전에 10월 24일 날 장점이니 왜 10월 23일 날 도널드 창이 홍콩을 막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밤새도록 투쟁해서. 그 다음 날 장점인이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10월 24일 날. 장점이 강택민. 미국 가서 한 게 뭐냐. 3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총 외환 보유고가 1300억 달러였거든요. 300억 달러의 현찰을 들고 가서 장쩌민이가 미국 기업가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한테 팔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다 팔아라. 내가 다 사줄게. 하고 300억 달러를 풀어서 IBM도 보잉을 보잉 747을 몇 대인가를 사고 다 풀어먹인 겁니다.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누가? 장쩌민이가. 그 대학 가서 명색이 중국의 황제 아니에요, 장쩌민이가. 대학에 가서 미국 여대생들하고 띠빠빠룰라 하고 춤도 추고 온 애교를 다 한 겁니다. 온 애교를 장쩌민이가 그 노구로 이끌고 중국 좀 봐달라고. 그리고 정상회담하는 장소에서 IMF 창설에 반대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걸 그래 한국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만. 그러니까 엄나경이라는 사람이 밀사랍시고 도쿄에 가스미가 새겨 있는 대장성에 가서 도착할 때 좀 한국 정부가 IMF의 창설을 지지한다 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미 십며칠 전인가요? 2주도 더 전에 강택민이 미국 가서 중국은 IMF 안 합니다. 우리 모른 척 하세요. 우리는 그거 안 들어갈 겁니다. 하고 미국에 이미 약속 다 하고 온 건데. 그래서 중국이 빠짐으로써 이미 IMF가 무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깜깜이었던 거예요. 재밌죠? 그 이제 엄나경이 밀사로 갔어요. 실패죠. 또 한 사람이 밀사로 갔습니다. 김기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그분이 골드만삭스 고문을 아마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이제 전문적인 외교관 출신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김기환이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또 연세도 굉장히 높아.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먹고 있죠. 지금 아마 연세가 60대 들어선 분들은 김기환이다 그러면 그 이름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 김기환이라는 분이 이제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쭉 그 해 내내 이제 강 부총리의 일종의 국제 대리인 역할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강 부총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 이제 미국에도 찾아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특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기환이라는 분에게 이제 미셸 강드시를 만나서 우리가 구제금융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서울에 한번 들어와라, 들어오도록 해달라 해서 이제 밀사로 움직여서 강드시가 그 당시 태국에서 이제 태국이 이제 그 외환위기 들어가서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에 IMF 조사단이 나가 있고 IMF 구조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나가 있는 자리까지 그 옆방에 태국 중앙은행, 그 IMF 강드시가 태국 중앙은행 간다면 일정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야, IMF 전화해서 야, 지금 미셸 강드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야, 지금 태국 가고 안 계신다. 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난다. 필정은 후울이다. 그럼 태국에 있는 거는 맞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환 씨가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 무정 타고 태국에 가서 이제 태국 정부를 만나고 야, 지금 깡드씨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제가 모르겠다. 어디 물어보니까 지금 중앙은행 아마 방문가 있는 것 같다니까 또 중앙은행 가방 들고 쫓아가서 중앙은행장, 태국 중앙은행장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깡드씨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사정이 딱하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색이 한국의 특사인데 가서 이제 나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 깡드시 이제 회의 마치고 나는 깡드시를 붙잡고 아이고 총재님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든 며칠 이내로 좀 와서 의논 좀 합시다. 그러니까 깡드시는 미리 이제 알고 있죠. 한국이 골로 간다는 거는 그럽시다 하고 들어온 게 11월 16일 날, 18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16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11월 16일 날.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제 변장을 하고 김포항에 내려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 가지를 합의하는 거.
사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져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제금융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한 쪽은 IMF입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 당시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재무관료들이 국내에서는 너무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대단한 인간들이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정말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보고 있는데 저 친구들 왜 구제금융 신청 안 하나,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구조개혁론만 부러지고 있었거든요. 금융개혁법 만들고 하는 법 고치고 뭐 해가지고 완샷에 제도 다 뜯어 고치면 마치 신천지가 열릴 것처럼. 제도 고친다고 신천지가 열립니까? 지금 금융감독은 통합했다고 해서 저축은행 부실 사건이 안 터지고 리만 사건에 충격을 안 받나요? 그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오로지 구조개혁에서 뭐 금융감독 끼고 통합하고 한은에서 은행감독은 떼내서 통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슨 그 순간에 금융위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집단 착각을. 제도와 시장은 다른 겁니다. 근데 제도를 바꾸면 시장도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게 늘 설계주의자들, 반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또는 전체주의자들, 뭐 좌든 우든 모든 종류의 설계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강경식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전부 설계주의자였어요. 구조개혁, 뭔가 구조를 바꾸고 완샷에 법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돈이 안 빠져나가나요? 그래서 루디거 돈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EU의 유로를 만드는 이론적인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죠. 적정환율 영역론, 그러니까 하나의 통화가 가능한 어떤 영역의 크기가 있다는 적정환율, 적정통화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소위 유로라고 하는 유로 지역의 적정통화로 가능하다. 이제 이런 논리의 기초를 닦았던 뭐 대단한 이 외환 전문 통화 전문가이시죠. 루디거 돈부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관료들은 정말 웃긴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우쭐대고 오만하다. 한국에서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될 것은 경제 관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얘기입니다. 그 깡드시가 11월 16일 날 이제 한국에 급거 스탠리 피셔 밀사 둘이 움직인 거죠. 한 사람은 일본으로 돈 빌려갔다가 퇴짜 맞고 오고, 한 사람은 이제 IMF 쪽, 미국 쪽에 접촉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쪽에서 올 거다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깡드시를 안내를 해서 한국에 와서 기본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합의. 첫째, 11월 19일 날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한다. 둘째, 그러면 바로 다음날 20일은 IMF에서 실사단을 보낸다. 전체 구제금융 금액은 300억 달러로 하는데 300억 달러 중에 1차분은 연내 지원이 바로 돈이 나오도록 조기에 인출하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300억 달러는 600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깡드시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다.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를 보는데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IMF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구제금융 조건부, 그러니까 금융개혁, 사회구조개혁, 소위 나중에 4대 개혁이라고 구체화된 여러 가지 이행조건, 사회개혁을 요구할 텐데 경제개혁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개혁을 요구할 텐데 그런 구조개혁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들이 각서를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부 대 정부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후보 3명이 전부 각서를 써라. 그래서 IMF가 한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1월 언제? 22일 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정말 정치적 굴욕이었죠. 이런 굴욕은 더는 없었습니다. IMF가 이렇게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미국이 그렇게 외환위기에 말려 들어간 국가를 거칠게 다루어 본 적도 없고 미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하기로 발표하기로 한 날 필리핀에 쫙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발표 결과적으로 안 된 날이죠. 그런데 김포공항에 들이닥쳤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자들이 티모시 가이스너, 트루먼, 스탠리 피셔, 미국 재무부의 똘마니인 FRB, 역시 재무부의 다른 똘마니인 IMF의 세컨맨들이 전부 한국 현지 김포공항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뭐하러? 손봐주러 온 거죠. 어떻게 했길래 한국이. 그 깡드시가 야 한국 정부 너들하고는 소용없어. 다음 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있잖아. 개판이야. 한국 정치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후보자 대통령 유력 후보 3명이 전부 각서내. 누구?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각서 다 썼습니다. 결국에 깡드시한테 불려가가지고 정말 굴욕이죠. 돈 없어서 돈 빌리는 것도 쪽팔린데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당선된 사람도 아니에요. 당선인도 아니에요. 그냥 선거 유세적인 후보는 그냥 자연인들일 뿐인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셋 다 와서 써 각서 해서 각서 썼습니다. 그게 아비규환이었죠. 그렇게 11월 16일 날 깡드시가 태국에서 김기환 특사가 가서 기다려가지고 오라고 해서 16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변복을 하고 넥타이도 풀고 여행자처럼 변복을 하고 김포공항 활주로 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차를 타고 뒷문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인터컨티넨탈에 와서 밤새도록 협상을 하는데 깡드시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대통령 후보들도 각서를 써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다 썼지만 그래서 각서를 받기로 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19일이 됐습니다. 엄나경 차관이 그 당시 필리핀 마닐라의 IMF 연차총인가요? 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는 서머스도 와 있었습니다. 레리 서머스. 그 당시 루빈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장관을 했죠. 그 클린턴 2기 때 미 재무장관하고 미 재무장관 중에서 가장 똥폼을 잡기 좋아하는 그야말로 빅가이 중에 빅가인 서머스가 그때 마닐라에 있었는데 엄나경 차관부가 가서 서머스한테 바로 어제 저녁에 16일 밤에 서울에 있었던 깡드시와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서머스한테 메모를 해가서 설명을 하고 미국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서머스가 웃으면서 보고 안 하셔도 잘 알고 있다고 오히려 자기가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16일 날 저녁 때 서울에서 인터컨티넨탈에서 합의한 것을 17일 날 아침에 엄나경 차관보가 미 차관 레리 서머스를 만나서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의 합의사항을 엄 차관이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온 서머스 차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빼곡히 메모를 해서 가니까 서머스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19일날 자기의 부하들을 쫙 서울 가는 비행기에 태워서 김포공항에 접수하러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가 안 됐어요. 20일날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되자마자 대통령 후보들이 불려 나와서 각서를 쓰고 했습니다. 각서를 썼습니다. 발표가 왜 안 됐냐? 19일날 강경식 부총리가 경질되었습니다. 누구로? 임창열 부총리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낙용이 19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서 들어오는데 가이스너, 스탠리 피셔, 트루만, 미국의 재무부, IMF, FRB의 바이스들하고 같이 그 곤혹스러운 비행기를 탁 타고 보니까 서울에서 들려온 뉴스가 자기 보스인 부총리가 경질되었다. 참 기가 찬 거죠. 그리고 같이 김포공항에 들이닥쳤습니다. 자, 미셸 깡드시라고 하는 인간이 아무리 오만불순하고 오만방자해도 유분수지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까지 3명이 모두 각서를 쏘라고 요구한 것은 왜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그렇게 깡드시에게 미리 각서를 받아내야 됩니다라고 충동질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깡드시가 오만불순해도 그렇지 절대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관료 누구인가가 미셸 깡드시인데 쏙 사겨가지고 조센찡은 형편없는 놈들이니까 미리 각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오리발 낼지도 모릅니다 하고 찔러 발쳤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19일날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